의식은 대뇌 피질에 있다. 뇌의 바깥쪽 표면의 각 방구에 유명한 대뇌 피질을 구성하는 회색 질은 토핑으로 준 14인치 피자의 크기, 너비 무게 정도의 층판 모양 신경 조직이다. 이렇게 해서 조직 하단의 전문화된 피라미드 뉴런을 통해서이다. 집단적으로 이러한 축석돌기 군단은 해부학자들이 두 번구를 연결하는 교련로 또는 피질에서 척수로 운동신호를 전달하는 피질 척수로와 같은 신경로라고 부르는 섬유로 묶여 있다. 신경로는 뇌의 백색질을 구성하며 축석을 들어선 미엘린의 지방 성분을 인해서 밝은색을 띠며 그 신경로를 따라서 흐르는 활동 전의 고속 전도를 보장해 준다. 신경 피질 조직. 후방 피질 덩어리 손실은 정신적인 맹시를 유발한다. 뇌근의 국소적인 손상이 일어나면 당신은 무감각해지거나 또는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그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당신의 신피질의 작은 후방 영역의 기능을 상실한다면 당신이 여전히 걷고 또 최근 사건을 기억하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이성의 경험적인 범주를 상실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상실은 눈기 기타 감각기관의 감각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며 어느 능력 상실이나 치매와 같은 일반적인 정신기능 저하에 따른 것도 아니다. 어떤 전형적인 환자는 자기 코앞의 고리에 매달린 열쇠를 제인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 환자는 반짝이는 질감, 가능선, 은빛, 금속 등을 볼 수 있지만 환자의 뇌는 이러한 시각적인 지각을 종합하여 열쇠를 제인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환자가 열쇠를 움켜쥐거나 또는 흔들어서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즉시 열쇠라고 외친다. 그리스어로 지식의 부재를 뜻하는 인지불능증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결핍은 신피질 후방 영역의 외각 뇌졸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결핍은 지각이나 감정 전체를 소멸시킬 수 있다. 환자 ARC는 대뇌 동맥 경색으로 잠시 실명했었다. 그는 시력을 회복했는데 부분적으로 색깔 시각을 영구 상실했다. 오른쪽 시각 피질의 원두콩 크기의 외상으로 시야의 왼쪽 위 4분면에서만 상실했다. 그의 유일한 다른 어려움은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었다. 피질로 인한 결핍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ARC는 자신의 세계 일부의 색깔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컴퓨터 모니터의 일부에 검은색 픽셀만 표시되고 화면에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 당신이 그것을 즉시 알아차릴 것이다. 질병이식 불능증이라는 일종의 인지불능이다. 양외측 후두 대뇌 동맥 뇌졸중을 앓고 있는 또 다른 환자를 생각해보자. 문장이나 개별전을 읽을 수 없는 이 환자는 왼쪽 시야의 생명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사물의 색깔에 대한 의미론적인 지식은 유지했다. 색깔 변별력을 상실했다는 명백한 증거에 직면한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채 회색 음영으로 본다는 것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놀랍게도 그는 색깔이 없는 음식을 먹더라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말한다. 전혀 상관없어요. 당신은 단지 자기 음식이 어떤 색인지 아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금치는 그냥 녹색이잖아요. 그 후에 몇 달 동안에 그는 색깔 테스트에서 더 나은 성적을 보였지만 자신이 보는 색깔이 칙칙하고 탁하게 보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그 환자의 색깔 지각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면서 자신이 지각하지 못했던 색깔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도 회복이 되었다. 이것은 색깔에 대한 의식적인 지각과 색깔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 모두 같은 영역에서 생성된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이러한 구분은 중요하다. 색깔이 없다고 신호를 보내는 피질은 온전한 상태에서 흑백 영화를 보는 것과 또 피질 생명으로 인해서 어떤 영화에서 색깔을 볼 수 없는 것은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훨씬 드물고 치명적인 것은 움직인 맹시이다. 이 증후를 앓는 소수의 환자 중에서 한 명인 앨럼 씨는 혈관 질환으로 양쪽 후두 두정 피질의 일부를 잃고 그 이상 움직임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환자들에 대한 연구는 나에게 다음을 알려주었다. 후방 DNA 피질 이런 것들,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하천리의 피라미드 뉴런의 합의 집단일 것이며, 전전도 피질의 경험에 꼭 필요한가? 전전도 피질? 뇌 정량이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신경폭풍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경외과는 뇌 조직을 절단하거나 응고시키거나 절제한다. 1차 시각 피질, 청각 피질 또는 운동 피질을 제거하면 예상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환자는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실명 또는 청각장애 또는 마비 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 웅변 피질과 비웅변 피질 사이의 경계는 환자마다 다르므로 수술 전에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질, 웅변 피질, 운동 피질 1차 성, 베르네케 1차 시각 피질이 있다. 침묵의 전전도 피질을 제거해도 명백한 감각 또는 운동 결핍이 발생하지 않는다. 환자는 불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족들도 급격한 결핍이나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있다. 손상을 포착하기 어렵지만 고등정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여준다. 어느 유명한 환자 또는 조직 전개인 또 생각해보자. 거대한 뇌수막 종양으로 인해서 외과의는 그의 전두의 대부분을 절단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또 다른 환자는 외과의는 쇠약해지는 뇌전증 발작을 없애기 위해서 양측 전두엽의 앞부분의 3분의 1을 절제했다. 비록 전전도 피질을 보고 느끼고는 데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의식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감춰하지도 않는다. 무엇을 보거나 들은 것에 대한 자신의 차원이 높은인지 즉 메타인지 또 아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전전도 피질의 앞 영역과 관련이 된다. 경험에 대한 후방 피질의 중요성을 사정해서 무의식적인 호문클루스에 대한 그러니까 나의 추측과 일치한다. 시상에서 직접 감각 입력을 받는 영역으로 정의되는 1차 감각 피질 이런 것들이 있고, 전기내 자극으로 대뇌 피질 뒤쪽에서 의식적인 경험을 일으킨다. 후두엽, 두정엽, 측두엽을 정기적으로 자극하면 다양한 감각과 느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성강 또 안구 압력을 가할 때 빛이 보이고 등등등등. 후방 하천 피질 압착을 자극하는 경우는 다른 이야기다. 단순히 지각적인 것이든 더 복잡한 경험적인 것이든 경험을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임상시험은 훨씬 드물었다. 천일야화 이런 문지름에는 강력한 정령인지인 지인을 풀어주는 마포 황동 램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후방 하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자극하면 전체적인 의식이 나타난다. 피질이 헤드라인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다른 구조물 역시 의식의 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프랜시스 크릭은 죽는 날까지 피질 아래에 있는 담정이 일어난 신비한 얇은 뉴런층에 매료되었다. 담정 뉴런은 피질의 모든 영역으로 투사하고 모든 피질 영역으로부터 입력을 받는다. 크리카는 피질 교향곡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담정 피질이 모든 의식적인 경험의 필수적인 방식으로 대뇌 피질 조직 전체의 반응을 조율한다고 추측했다. 신경과학자들은 회적질 덩어리가 의식을 발산한다고 추측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어 싶어 한다. 더 깊은 연구는 인간에게 거의 항상 불가능하여 개별 뉴런의 활동을 조작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지각에 반응하도록 훈련된 치와 원숭이 실험이 요구된다. 양자역학과 것이 양자역학은 저에너지에서 분자, 원자, 전자, 광자에 대한 확립된 교과서적인 이론이다. 트랜지스터, 레이저에서부터 자기공명, 스캐너와 컴퓨터 이르기까지 현대 생활의 많은 기술 인프라는 양자역학의 특성을 활용하고 있다. 양자역학은 고전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인류 최고의 지적인 성취 중의 하나다. 빛이나 작은 물체가 실험 설정에 따라서 화장처럼 또는 입자처럼 행동할 수 있고, 산식과 상반되는 양자역학의 적의 가장 유명한 예는
수레 등거의 고양이다. 이 사고 실험에서 불운한 고양이 한 마리가 방사성 원자와 분개할 때 치명적인 가스를 발생시키는 사악한 장치와 함께 상대에 갇혀있는데 이것이 양자 사건이다.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원자가 분개하면서 고양이를 중독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는 살아남는다. 양자 역학에 따르면 그 상자는 죽은 고양이와 살아있는 고양이가 동시에 중첩된 상태로 존재하며 관련 파동함수로 일어나는 상태의 확률을 설명해준다. 오직 측정이 이루어질 때만은 누군가 상자를 들여볼 때만 그 시스템이 두 가지 중첩에서 단일 상태로 갑자기 바뀐다. 이 파동함수를 분기라고 하며 관찰자는 죽은 고양이 또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보게 된다. 양자 시스템에서 상태의 중첩을 관찰 가능한 단일적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관찰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물리학자들을 항상 괴롭혀왔다. 내가 의식적인 양자역학 효과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해봤지만 증거는 거의 없다. 물론 광대가 광소형체의 내부의 망막 분자를 만날 때처럼 내도 양자역학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신체의 습하고 따뜻한 작동 체계는 뉴런 전체의 양자 정합성 및 양자 중첩과 상관이 된다. 더구나 의식의 현상학적인 측면 또는 신경생물학적인 기반이 왜 양자 속성을 필요로 하는지 이유가 제대로 설명된 적이 없다. 나는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종의 물리학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생화학과 고전 전기역학에 대한 지식만으로도 방대한 심피절 유전 여러 가지 전기활동이 어떻게 한 경험을 구성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과학적으로 나는 열린 마음을 유지한다. 물리학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메커니즘은 자연선택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론에서 자 실정에서 우리에게 의식이론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자 의식의 신경 발자체에 대한 지식이 방대한 만큼 앞장은 전체의 교과서로 쉽게 확장될 수 있었다. 신경계 일부 또 척수, 소원의 전전도 피질 대부분 전부는 아니라도 명확히 제외되는 반면에 후방 하청 같은 다른 영역들은 포함이 된다. 생물학이란 온통 흘러온 분자 기계와 실용 신안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의식의 경우도 전혀 늘어지지 않다.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과학은 어느 한 경험을 구성하는 관련 세부 수준의 사건을 판도해낼 것이다. 만약 과학이 의식의 신경관 산물을 정면으로 모자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메커니즘이 저런 메커니즘이 특정 경험을 구성하는지 개념적인 수준에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떻게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정성적인 것을 끌어낼 수 있을까? 비록 우리가 신체 구조의 가장 작은 부분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무리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물론과 현대적인 변형인 물리주의에 던지는 도전이기도 하다. 전자생명의 후방 하천을 확대하면 우리는 이제 세포막 시냅스, 미토콘드리아 및 비타 세포소 기관 등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통합정보 이론. 나의 경험은 외부 세계의 존재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것을 갖춰 추론하는 출발점 나의 중심점이다. 의식이 세계 전체, 즉 개와 나무, 사람과 별, 원자와 화금 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해하려면 나 자신의 경험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 내가 마저 대하는 유일한 세계에 대한 안심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경험의 진정한 성격을 적극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5가지 속성으로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속성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공적인 토대가 되어 경험을 서로 증명하기 위한 모든 기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갖추어 추론한다. 오직 날 것의 경험에서 출발해야만 레이브니츠의 방학한 논증과 그 현대적인 변증 논증에 성공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호적의 미국 철학자 데이비드 찰머스는 감각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인간과 닮은 상생의 생명체의 존재와 관련된 일련의 추론을 통해 어려운 문제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었다. 찰머스는 전부 존재가 자연법칙과 상중하는지 묻는다. 우리가 경험을 갖지 않고서도 이 세계와 동일한 물리법칙을 따르면 어떤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짧게 대답한다면 그렇다.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의 기초 방정식 중 어느 것도 경험을 언급하지 않으며 화학이나 분자생물학도 마찬가지다. 최강근 불량의 논쟁에서 찰머스는 어떤 자연법칙도 좀비 존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다.
통합정보 이론은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는다. 즉 이 이론은 내에서 의식의 저수를 짜내려 하지 않는다. IIT는 기초 이론으로서 본질, 존재의 본질을 연구하는 존재론, 그리고 사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하는 현상학을 물리학 및 생물학의 영역과 연결시키려고 한다. 이런 이론적인 건축물은 탁월하고 때때로는 신비로운 단어와 다문 학문을 구사하는 르네상스 학자이자 1급 과학자 및 물리학자인 줄리오 토노니 독특한 지적인 창조물이다. 줄리오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유리알 유희에 등장하는 유희의 명인의 살아있는 화신으로 그는 모든 예술과 과학의 통합인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정명의 유리알 유희를 가르치고 게임에 전념하는 엄격한 수도사 지식인 단체의 수장이다. 현상학에서 메커니즘까지 첫 장에서 삶의 느낌에서 5가지 필수 현상학적인 속성을 정리했다. 그 속성들은 모든 경험에서 심지어 가장 순수한 경험에서조차 공통적이다. 모든 경험은 그 자체로 존재하고 그 구조화되어 있으며 특정한 방식이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속성들이 의심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그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외재적인 경험이란 뭔가? 외재적인 경험이란 뭔가? IIT는 이 5가지 현상학적인 속성에서 출발하여 그것들을 공리로 채택한다. 기하학이나 수학적인 논리에서 공리는 더 타당한 기하학적인 또 논리적인 또 연역하기 위한 시작적인 역할을 하는 기초적인 진술이다. 각각의 공리는 연관된 공전, 연결된 신경세포 또는 전자회로로 구성된 물리적인 시스템을 생각해보자. 의식의 1.5임의 거래짐이 필요하다. 달라이라마 그리고 티베트 승려들과 만남에서 그 논의 주제는 결국 연회에 대한 불교의 믿음, 특별히 기억을 가진 마음은 연결된 화신들 사이에서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었다. 나는 내 손가락을 펴고 하나씩 적으며 내가 없다면 마음도 없다라는 말로 대답을 했다. 통합정보는 왜 반드시 경험되는가? 이 이론의 수학적인 내막을 말하기에 앞서 내가 자주 접하는 IIT에 대한 한 가지 일반적인 반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것은 다음 노선을 따른다. IIT에 대한 모든 것이 옳다고 해도 통합정보를 제대로 보유하는 것이 왜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는가? 나는 이러한 생산 가능성 논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답한다. 구성적으로 이런 다섯 속성들은 어느 경험이든지 완전히 구분 지어준다.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배제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낌이라고 말하는 이 5 공리에 의해서 정확히 묘사된다. IIT가 처한 상황은 현대 물리학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 양자 역학은 미시적인 규모에 존재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다. 가장 덜 인기 있는 대답은 어떤 덜 깊은 설명도, 적어도 인간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설명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 수치로 설정된 이 방정식들이 관찰된 세계를 설명하며 그것이 바로 본래의 방식이다. 무심한 사실, 이것이 전부이다. 두 번째 설명은 이 우주가 특정한 법칙과 함께 창조되었다고 가정하며 전통 종교에서처럼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어느 신과 같은 힘을 지닌 외계 문명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가정한다. 세 번째 강범위에 설명한 앞서 언급했던 다중우주이다. 이것은 질서를 구성하는 매우 큰 세계들의 집합으로 다른 법칙을 따른다. 궁극적인 왜라는 질문에 대한 사색을 지적 수준에서 즐길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은 또한 창조의 기원을 감춘 커튼 뒤에서 끝없이 펼쳐진 커튼을 찾으려는 터무니없는 시도를 포함한다. 나는 이 우주에서 IIT가 경험과 그 물리적인 기제 사이의 관계를 교정한다는 것을 알고 어둠까지 행복하게 갈 것이다.